이 추위에 사람이 죽어 있으면 어쩌려고. 이 추위에 오분이가 사람이 죽어 소리를 있으면 질렀다. 어쩌려고. 그것도 한밤중에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풀어보리의 호랭이 기운을 솟아나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장태석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등에 무언가를 업고 있었던 것이다. 시꺼먼 얼굴의 재투성이 얼핏 보면 짐짝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한 것을 등에 딱 붙이고선 씩씩거리며 들어왔으니 오분이가 놀라 소리 지른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짐짝이 아니었다. 아이였다. 10살도 채 안 되어 보이는 조망만 한 아이. 옷은 얇다 못해 헝겊 조각을 걸쳐 놓은 수준이었고 얼굴은 재와 흙이 뒤엉켜 검은지 흰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몸은 얼음장이었다. 태석이 손을 갖다 대니 살이 아니라 돌덩이를 만지는 것 같았다. 태석이 이 아이를 발견한 건 장독대 옆이었다. 산길을 내려오다 발이 무언가에 걸렸는데 굵은 나뭇가지려니 하고 발로 툭 쳤더니 으 하는 소리가 났다. 짐승 소리인가 싶어 등불을 가까이 댔더니 웅크린 아이가 거기 쓰러져 있었다. 숨은 붙어 있었다. 태석은 잠깐 멈춰 섰다. 집에 돌아가면 오분이가 뭐라 할 것이 뻔했다. 자기 먹을 것도 없는 살림에 왜 나이냐고.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었다. 이 겨울에 숯이 잘 안 팔렸다. 장에 나가도 반값도 못 받고 돌아오는 날이 많았다. 오늘도 죽 한 그릇 나눠 먹고 눈 붙이려 했던 참이었다. 그래도 그는 아이를 두고 오지 못했다. 세상에 이 추위에 이 밤에 이 조망만 한 것이 여기서 죽으면 어쩌나 싶었다. 결국 태석은 아이를 등에 업었다. 어분이 더 가벼웠다. 뼈만 남은 몸이 등에 닿는데 그 느낌이 이상하게 마음을 아프게 했다. 오분이는 처음엔 버럭했다. 세상에 거두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 살림이 어떤 줄이나 아느냐고. 그러나 등불을 들고 아이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다가 입을 닫았다. 뺨이 움푹 꺼져 있었다. 얼마나 굶었으면 볼이 저렇게 들어갔을까. 오분이는 입술을 꼭 깨물더니 부엌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자기들 먹으려고 남겨두었던 죽 그릇을 들고 나왔다. 아이를 따뜻하게 누이고 남은 숯을 화로에 더 밀어 넣고 죽을 조금씩 떠서 입에 흘려 넣었다. 아이는 의식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죽이 들어가면 꼴깍꼴깍 삼켰다. 오분이는 그것을 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굶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흘이 지났다. 아이가 눈을 떴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옆에 앉아있는 오분이를 발견하고 흠칫 몸을 움츠렸다. 도망가려는 것처럼 벽 쪽으로 등을 붙였다. 오분이는 천천히 죽 그릇을 내밀었다. 아이는 그릇과 오분이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태석이 물었다. 이름이 뭐냐고.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멍하니 눈만 깜빡였다. 이름을 잊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름이 없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태석이 다시 물어봐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는 그저 눈을 끔벅이며 죽 그릇만 꼭 쥐고 있었다. 부부는 밤에 나란히 앉아 의논했다. 고을 관아에 넘길까? 아니, 거기 가면 관노로 끌려가거나 더 나쁜데 팔려갈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냥 이 겨울만 재우고 내보낼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았다. 태석이 조용히 말했다. 이름을 지어 줍시다. 오분이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태석은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말했다. 오늘부터 너는 도윤이다. 장도윤. 우리 아들이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무언가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날 이후 아이는 그 집 식구가 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장독대가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전날 저녁 흐트러졌던 나무 지게가 단정히 세워져 있었다. 며칠 전 부러진 물지개 끈은 어느 날 보니 새 것처럼 묶여 있었다. 태석은 처음엔 자기가 잠결에 했나 싶었다. 오분이는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갔나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오분이가 물 마시러 일어났다가 보게 된 것이다. 도윤이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등불도 없이 달빛 하나만 가지고. 그런데도 한 번도 물건에 부딪히지 않았다. 항아리 위치, 빗자루 위치, 깨진 돌 위치를 전부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오분이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이 아이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었다. 기억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집 안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건 하나하나의 자리를. 그리고 절대 틀리지 않았다. 오분이는 소리 없이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다.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곳간 자루가 지난 장날보다 4개 줄었습니다. 도윤이 그 말을 꺼낸 건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였다.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다 말고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 툭 던졌다. 오분이는 잠깐 숟가락을 멈췄다가 그냥 웃어 넘겼다. 내가 잘못 봤겠지 하고. 그런데 도윤은 틀린 적이 없었다. 그 무렵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공동곳 간 곡식이 자꾸 모자란다는 것이었다. 가을에 걷어들인 곡식이 분명 넉넉했는데 겨울이 깊어갈수록 자루 수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처음엔 잘못 세었겠거니 했다. 두 번째엔 쥐가 먹었겠거니 했다. 그런데 3번, 4번 반복되자 사람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생겨났다. 공동곳간을 관리하는 이는 유지 강치범이었다. 마을에서 강치범 욕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겉으로는 인심 하나만큼은 고을에서 따라갈 자가 없다는 평이었다. 굶는 집이 생기면 먼저 죽을 쏘어 보냈고 마을 잔치가 열리면 쌀을 먼저 내놓았다. 나이 든 사람들은 강유지 덕에 이 겨울을 난다고 했고 젊은 사람들은 저 어른처럼 살아야 한다고 했다. 도윤만 빼고. 도윤은 숯을 팔러 태석을 따라 마을을 오가면서 곳간 앞을 여러 차례 지났다. 아이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곳간 앞에 세워진 술의 숫자, 쌓아 올린 자루의 위치와 높이, 담장 옆당에 난 발자국 모양까지. 눈에 들어온 것은 전부 머릿속에 새겨졌다.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한 번 본 것은 그대로 남았다. 처음 자루가 줄었다는 걸 알아챈 건 2번째로 곳간 앞을 지나던 날이었다. 전번보다 자루가 4개 적었다. 위치도 달랐다. 누군가 건드린 흔적이 있었다. 도윤은 그것을 집에 와서 오분이에게 말했고 오분이는 웃어 넘겼다. 며칠이 지났다. 그날 밤은 달이 구름에 가려 유난히 어두웠다. 도윤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 밖에 나왔다. 찬 공기가 뺨을 때렸다. 멀리 마을 쪽을 바라보는데 이상한 것이 보였다. 불빛도 없이 움직이는 수레였다. 바퀴 소리가 작았다.
일부러 천천히 밀고 있는 것 같았다. 도유는 숨을 죽이고 그 뒤를 눈으로 따라갔다. 수레는 곳간 쪽에서 나와 마을 뒤편 산 방향으로 향했다. 수레를 미는 자들이 둘이었다. 얼굴을 천으로 가리고 있었지만 걸음걸이가 낯이 걷다. 강치범 집 하인들이었다. 도유는 그들의 걸음걸이를 전에 본 적이 있었다. 한 명은 왼발을 약간 끌었고 한 명은 걸을 때마다 어깨가 오른쪽으로 기울었다. 수레에는 자루가 실려 있었다. 도유는 끝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수레가 산 뒤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수레 바퀴에 금이 간 것도 보았다. 왼쪽 바퀴 아랫부분 손가락 2마디만 한 균열이었다. 그 수레가 지나간 자리에는 특유의 흔적이 남을 것이었다. 도유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눈을 감아도 방금 본 장면이 그대로였다. 자루 개수, 수레 방향, 하인들의 걸음걸이, 바퀴의 균열. 아이는 그것들을 하나씩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했다. 마치 물건을 제자리에 놓듯이. 그리고 생각했다. 강치범이 내보내는 죽과 쌀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이제는 알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의 곡식을 빼돌려 마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척했던 것이다. 인심 좋은 양반의 정체가 그것이었다. 도유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증거가 더 필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같은 아이의 말을 처음부터 믿어줄 어른이 이 마을에 몇이나 될지 도유는 이미 알고 있었다. 요즘 저 아이가 곳간 주변을 맴돌았다는 말을 들었소. 강치범이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마을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도윤에게로 쏠렸다. 그것은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겨냥된 말이었다. 사건이 터진 건 그로부터 이틀 전이었다. 마을 공동 곳간에서 곡식 20자루가 사라졌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곳간지기가 아침에 문을 열었더니 자루가 동났다며 소리를 지르고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다. 사람들이 곳간 앞에 몰려들었고 강치범은 분노한 얼굴로 그 한가운데 섰다. 안에서 훔친 자가 있다고 했다. 바깥에서 들어온 흔적이 없으니 내부에 아는 자가 있다고 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던 그 순간 강치범의 시선이 천천히 한쪽으로 향했다. 도윤이었다. 생각해 보시오 하고 강치범이 말했다. 떠돌이 출신 아닙니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과거도 모르고 이름조차 새로 지어준 아이 아닙니까? 요즘 들어 자꾸 곳간 쪽을 기웃거렸다는 말이 있었소. 말은 부드러웠다. 목소리도 낮았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날카로웠다. 맞네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수상하긴 했어 하는 말도 나왔다. 사람들은 강치범을 오래 알았고 도윤을 짧게 알았다. 오래 알아 온 사람의 말이 더 믿기는 법이었다. 장태석이 앞으로 나섰다. 우리 아이는 그런 짓 안 했소 하고 버럭 소리쳤다. 목소리가 떨렸다. 억울함인지 분노인지 뒤엉킨 목소리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다. 태석의 목소리는 크게 울렸지만 멀리 가지는 못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치범을 바라보았다. 강치범은 도윤과 눈이 마주치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측은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저 아이가 나쁜 게 아니라 가난이 저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것이 더 교활했다. 그날 밤이었다. 쿵 하는 소리에 태석이 뛰쳐나갔더니 장독대가 깨져 있었다.
항아리 2개가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벽에는 흙으로 긁어쓴 글씨가 있었다. 도둑놈 키운 집안이라고. 글씨는 삐뚤고 거칠었지만 뜻은 분명했다. 오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소리를 죽이고 울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고, 저 아이가 뭘 잘못했느냐고. 태석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이를 악물었다. 주먹이 떨렸다. 도유는 2 사람 뒤에 서서 그것을 보고 있었다. 부서진 항아리 조각들을 눈으로 하나하나 훑었다. 깨진 방향, 흩어진 범위, 벽에 남은 손자국 크기. 누가 왔는지는 몰라도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강치범 집 하인 중 한 명은 오른손 검지가 굽어 있었다. 벽에 남은 손자국이 그 모양이었다. 도유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말했다. 제가 밝히겠습니다. 태석이 돌아보았다. 오분이도 돌아보았다. 도유는 2 사람을 번갈아 보며 다시 한 번 말했다. 제가 밝히겠습니다. 하고 10살짜리 아이 목소리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태석은 한참 그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뭔가를 알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뭔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꺼내겠다고 하고 있다. 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도윤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잠깐 그것뿐이었다. 그러나 도윤은 그 손의 무게를 느꼈다. 믿는다는 뜻이었다. 어떤 말보다 무거운 뜻이었다. 그날 밤 도윤은 눈을 감지 않았다. 내일 새벽 산 뒤편으로 가야 했다. 수레바퀴 자국이 남아있을 것이었다. 비가 오기 전에 가야 했다. 금 간 바퀴가 남긴 흔적은 다른 수레와 달랐다. 그것을 보여주면 된다. 그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아이는 어둠 속에서 내일의 길을 머릿속에 그렸다. 틀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 비 오기 전에 가야 한다. 도윤이 눈을 뜬 건 달기, 울기도 전이었다. 하늘이 아직 먹빛이었다. 바람 냄새가 달랐다. 습했다. 이 냄새는 알고 있었다. 한나절 안에 비가 올 냄새였다. 수레바퀴 자국은 비가 오면 지워진다. 지워지기 전에 가야 했다. 도윤은 소리 없이 일어났다. 태석과 오분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쳤다. 아이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어둠에 눈을 익혔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다. 산 뒤편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았다. 도윤은 며칠 전 수레가 사라진 방향을 기억하고 있었다. 마을 뒤편 느티나무를 끼고 오른쪽 돌무더기 옆을 지나 오솔길로 꺾으면 됐다. 불도 없이 걸었다. 발밑을 보지 않았다. 기억이 발을 대신했다. 오솔길에 접어들자마자 보였다. 수레 바퀴 자국이었다. 2 줄로 나란히 난 자국인데 왼쪽 자국이 달랐다. 일반 수레 바퀴가 남기는 선이 아니었다. 중간중간 끊기는 부분이 있었다. 금 간 바퀴가 흙을 누를 때마다 생기는 특유의 흔적이었다. 도윤은 그 자국 옆에 쪼그리고 앉아 손가락으로 짚어보았다. 맞았다. 그날 밤 본 수레였다. 자국을 따라 걸었다. 길이 점점 좁아졌다. 나무들이 빽빽해졌다. 그리고 숲이 열리는 자리에 허름한 움막 하나가 있었다. 지붕이 내려앉아 있었고 문은 삐걱거렸다. 오래전부터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곳이었다. 도윤은 문을 밀었다. 안쪽이 어두웠다.
눈이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보였다. 자루였다. 쌓여 있었다. 비좁은 움막 안에 빼곡하게 포대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도유는 천천히 걸어 들어가 자루 하나의 매듭을 살폈다. 그리고 다른 자루, 또 다른 자루. 전부 같은 방식으로 묶여 있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2번 감고 아래로 끼워 넣는 방식이었다. 장에서 흔히 쓰는 방식이 아니었다. 강치범 곳간에서 본 자루들이 전부 그 방식으로 묶여 있었다. 도유는 자루를 세었다. 21였다. 마을에서 사라진 건 20자루라고 했다. 하나가 더 있었다. 전부터 빼돌려 온 것이 있다는 뜻이었다. 아이는 움막 문을 닫고 나왔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낮아지고 있었다. 서둘러야 했다. 도유는 마을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뛰지 않았다. 뛰면 숨이 차고 숨이 차면 말이 흔들린다. 흔들리는 말로는 아무것도 설득할 수 없다. 이장 집 문을 두드린 건 아침 해가 겨우 산 위로 올라올 때였다. 이장은 잠이 덜 깬 얼굴로 나왔다가 도윤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어제 강치범이 지목한 그 아이가 새벽부터 문 앞에 서 있으니 달갑지 않은 표정이 당연했다. 도윤은 말했다. 제가 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장이 팔짱을 끼며 들어보라는 눈짓을 했다. 도윤은 시작했다. 날짜별로 꽃간 앞을 처음 지나간 날부터 자루 개수가 처음 줄어든 날, 2번째 줄어든 날, 밤에 수레를 본 날, 수레에 탄 자루 개수, 바퀴의 금, 하인들의 걸음걸이, 움막의 위치, 자루의 개수, 매듭의 방식. 이장의 얼굴이 조금씩 달라졌다. 너무 구체적이었다. 꾸며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날짜가 정확했고 숫자가 정확했고 묘사가 정확했다. 이장은 팔짱을 풀었다. 마을 사람 몇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도윤을 앞세워 산 뒤편으로 향했다. 움막 문이 열리는 순간 아무도 말이 없었다. 자루가 있었다. 21. 도윤이 말한 그대로였다. 누군가 먼저 헛기침을 했다. 그리고 조용히 뒤에서 말소리가 새어나왔다. 아이 말이 맞았구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도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빗속에서 움막 앞에 서 있었다. 온몸이 젖어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됐다고 생각했다. 저 아이가 꾸며낸 말이오. 강치범은 끝까지 버텼다. 사람들이 몰려와 움막 이야기를 꺼내도 자루가 발견됐다는 말을 들어도 얼굴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거짓말하는 자는 눈빛이 흔들리는 법인데 강치범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랜 세월 쌓아 온 낯짝이었다. 우연히 저 아이가 거기 숨겨 두었다가 들키자 발뺌하는 것이오. 라고 했다. 생각해 보시오. 어린 것이 곳간 자물쇠를 어찌 열겠소. 그러니 안에서 도운 자가 있는 것이고 그 아이가 밖에서 받아간 것이 아니겠소. 하고 말했다. 그 말에 사람들이 또 흔들렸다. 강치범을 오래 믿어온 마음이 쉬이 꺾이지 않았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비에 젖은 채로 말없이. 그리고 입을 열었다. 곡식 자루 매듭 방식이 모두 같습니다. 하고 강치범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아주 잠깐이었다. 그러나 도윤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사람들이 움막의 자루와 강치범 집 창고의 자루를 나란히 가져다 놓았다. 매듭을 풀어서 비교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2번 감고 아래로 끼워 넣는 방식. 이 마을에서 그렇게 묶는 곳은 강치범 집 하인들 뿐이었다. 오래된 버릇은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었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그 순간이었다. 강치범 뒤에 서 있던 하인 하나가 무릎을 꿇었다. 갑자기였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울다가 말이 터져 나왔다. 죄송합니다. 전부 날이 짓이었습니다. 가을부터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가져가면 표가 나니까 조금씩 가져갔습니다. 하인은 무릎을 짚고 머리를 조아렸다. 어깨가 들썩였다. 강치범의 얼굴이 무너졌다. 천천히, 그러나 완전히 무너졌다. 굳어있던 입술이 떨렸다. 눈에 뭔가가 지나갔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웅성거림이었다가 점점 커져 분노가 되었다. 굶는 사람들 도우며 착한 척하더니 하는 소리가 나왔다. 우리 곡식 빼돌려서 우리한테 베풀었구나. 한 노인이 지팡이를 땅에 탁 짚으며 말했다. 그 죽 한 그릇이 내 것이었다는 소리냐고. 강치범은 결국 포졸들에게 양팔을 잡혀 끌려갔다.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발이 땅을 끌었다. 오래 쌓아 올린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도윤 앞으로 왔다. 우리가 큰 잘못을 했구나 하고 고개를 숙였다.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장독대를 깨부순 것도 벽에 낙서를 한 것도 결국 이 마을 사람들이 한 일이었다. 누군가는 눈을 못 마주쳤다. 도윤은 아무에게도 뭐라 하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라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태석이 아이 곁으로 왔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내 아들이 해냈소. 그 말이 크지 않았는데도 멀리까지 퍼졌다. 내 아들. 그 2글자가 도윤의 귀에 꽂혔다. 아이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눈이 뜨거워졌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다. 비가 아직 내리고 있었다. 도윤은 빗속에서 눈을 감았다. 어머니, 제가 해도 됩니까? 도윤이 부엌 문가에 서서 물어본 건 사건이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다. 오분이가 뒤를 돌아보니 아이가 걸레를 들고 서 있었다. 부엌 바닥을 닦겠다는 것이었다. 오분이는 잠깐 멈추었다가 말했다. 오늘은 그냥 쉬어라 하고 도윤이 어리둥절한 얼굴을 했다. 쉬라는 말이 낯선 모양이었다. 오분이는 그 얼굴을 보다가 괜히 가슴이 뭉클했다. 이 아이가 처음 이 집에 온 날부터 지금까지 쉬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어른들이 자고 있을 때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고 심부름 없이도 먼저 나가 물을 길어왔고 뭔가를 더 해야 이 집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쉬지 않았다. 사랑받기 위해 움직였던 것이다. 버려지지 않기 위해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오분이는 도윤의 손에서 걸레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아들이야 하고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다. 오분이가 한밤중에 눈을 떴다. 늘 습관처럼 도윤 이불 쪽을 확인했다. 전에는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아이가 없었다.
조용히 일어나 어디선가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불이 볼록했다. 도윤이 자고 있었다. 작은 몸이 이불 속에 꼭 파묻혀 소리 없이 깊이 잠들어 있었다. 이마가 편안했다. 미간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아이가 이런 얼굴로 자는 것을 처음 보았다. 오분이는 한동안 그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이불을 턱 밑까지 올려주었다. 손끝이 떨렸다. 눈물이 차올랐는데 소리가 나면 아이가 깰까봐 입을 꼭 다물었다. 이제야 진짜 우리 아들이 되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아들. 쉬어도 되는 아들. 그냥 자도 되는 아들. 며칠 뒤 태석은 관아에 다녀왔다. 아이를 호적에 올리는 일이었다. 가난한 숫장이가 아이를 올리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품상 며칠치를 들고 갔다. 관리가 이것저것 물었다. 아이 출신이 어떻고 부모가 누구고. 태석은 짧게 말했다. 내 아들입니다 하고 더 설명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돌아오는 길에 태석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장도윤. 먹으로 또렷하게 쓰인 이름이었다. 태석은 집 앞에서 잠깐 멈추었다.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장도윤. 이 두 글자가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다. 가슴 어딘가가 두근거렸다. 오래 살았어도 이런 두근거림은 처음이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도윤이 마루에 앉아 있었다. 태석을 보자 일어났다. 태석은 아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눈을 맞추었다. 그리고 종이를 내밀었다. 도윤은 종이를 받아들었다. 자기 이름을 보았다. 장도윤. 소리 내어 읽지는 않았다. 그냥 한동안 들여다보았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태석이 말했다. 이제 어디 가도 내 이름이 있다 하고.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울지는 않았다. 참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그 눈빛이 뜨거웠다. 그날 저녁은 셋이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다. 반찬은 없었다. 된장에 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다. 그래도 이상하게 그 밥상이 풍성하게 느껴졌다. 태석이 도윤 밥그릇에 자기 반찬을 더 얹어 주었다. 오분이가 국을 한 번 더 퍼 주었다. 도윤은 받을 때마다 작게 고맙습니다 라고 했다. 오분이가 웃었다. 태석도 웃었다. 웃음소리가 작았지만 그 집안에 오래 남았다. 그날 밤 도윤은 이불 속에 들어가 눈을 감았다. 걱정이 없었다. 내일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없었다. 누군가 자기를 내보낼 것 같다는 두려움도 없었다. 그냥 따뜻했다. 옆방에서 태석이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 오분이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들이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소리가 있어야 잠이 올 것 같았다. 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잠들었다. 바깥에는 겨울바람이 불었다. 초가지붕이 흔들렸다. 가난은 여전했다. 내일도 숯을 구워야 했고, 장에 나가야 했고, 비가 오면 또 걱정해야 했다. 그러나 그 집 안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 없었다. 세 사람이 같은 지붕 아래 숨을 쉬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한 밤이었다. 기억을 잃고 버려진 아이 하나가 따뜻한 손 하나를 만나 세상을 바꿨습니다. 대단한 무기도 높은 신분도 없었습니다. 그저 본 것을 잊지 않는 마음과 옳은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뿐이었습니다. 조선 땅 어딘가에 실제로 이런 아이가 있었을 거라 믿고 싶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도 오래된 조선의 골목 어딘가에서 건져 올린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